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오늘은 자기 심리학과 영성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심리학은 하인츠 코흐에 의해서 집대성되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과는 또 다른 그런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은 이만홍 선생님이 쓰신 우리 주계조로 보고 있는 현대 정신분석과 기독교 영성 이 책과 또 하인츠 코흐의 자기의 분석, 또 1977년에 나온 자기의 회복, 그리고 코흐이 죽은 이후에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코흐에 쓴 내용을 책으로 만든 이 세 권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앨런 시글, 하인츠 코흐과 자기심리학 2002년도에 나온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혹시 코흐에 대해서, 자기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책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흐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3년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1981년 백혈병으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 리케르와 같은 나이고요. 코흐이 쓴 책의 사례 중에 Z의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례를 기록한 것입니다. 상당히 명석하고 똑똑했고요. 1932년에 비엔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38년도에 비엔나 의대를 졸업하고 이후에 영국을 거쳐서 본격적인 활동은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드는 비엔나를 떠날 때 목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 프로이드를 봤을 때 코흐이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이드처럼 유명한 의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 코흐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프로이드였습니다. 1940년에 단돈 40달러만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근무하면서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교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정신분석학회에서 정신분석가로 활동을 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흐의 별명이 미스터 프로이드 였을 정도로 명쾌한 강의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추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0년부터 50년대까지 시카고에서 칼 로저스 카운셀링 센터에서 근무를 했고요. 현대 정신분석에서 양대 산맥이 있다면 그것은 하인츠 코흐과 오토 컴버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심리학, 이제 코흐이 집대성한 자기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기심리학이 다른 정신분석 이론이나 혹은 치료 체계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치료 상황에서 공감적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이죠. 환자에 대한 치료자,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깊은 공감적 조율을 강조를 합니다. 치료자의 절제를 강조하던 이전의 정신분석적 태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공감이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정신분석 용어 사전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 그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정서, 마음의 상태를 지각하는 방식을 바로 공감이다. 그렇게 말하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은 역량, 공감의 역량은 최초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유아가 아직 말을 하기 이전에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의례화된 상호작용과 관련이 되어서 이 공감의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감의 능력은 정신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분석 과정에서, 상담의 과정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활동과 감정, 정서는 분석가에게 공명하는 평행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느끼는 그 감정과 정서와 내면의 그 상태를 상담자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평행 상태. 이때 분석가가 경험하는 자기 지각 또는 내적 성찰은 피분석자, 내담자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적 성찰, 내성, 인트로스펙션은 자기 심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감은 분석 과정에서 분석가의 자아가, 상담자의 자아가 피분석자와의 동일시를 허용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은 환자, 내담자의 감정과 요구를 적절하고 알맞게 지각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죠. 리스판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공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안에서 공감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내부 경험, 그러니까 심리 내적인 경험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에 의하면 건강한 자기는 응집력 있는 자기입니다. 응집력. 처음에 자기는요, 모래 덩어리처럼 이래 손에 움켜쥐면 다 흩어지는 모래 덩어리처럼 응집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점차 응집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힘이 있고 안정되며 전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응집력 있는 자기의 반대는 파편화된 자기죠. 조각조각 난 자기입니다. 그런 자기는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산만하고, 약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해체 불안이 신체 건강 염려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응집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편화된 상태에 있는 자기를 단단하고 견고하게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육자의 공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육자의 공감. 자, 치료 상황에, 상담 상황에서 보면 이 치료자의 공감, 상담자의 공감이 환자의 파편화된 자기를 응집성 있게 만들어주는 악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감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코어스의 치료적 기법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공감적 이해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공감적 이해에서 출발해서 점차 발생학적인 해석과 또 어떤 증상이나 여러 가지 심리 내적 그런 증상들을 언어화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콧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의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이해적 해석과 설명적 해석입니다. 설명적 해석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설명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해석, 이해적 해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적 해석을 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콧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신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산소를 지닌 환경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공감적인, 반응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콧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강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는 분석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환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분석만 하는 거죠. 이걸 개념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의 심연에 대한 경험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개념화시켜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인츠 콧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심리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기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의 회복 콧이 쓴 자기의 회복 10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그리고 아기를 처음 접촉하는 순간 그 접촉이 촉각이든 아니면 냄새를 통한 후각이든 또한 운동 감각을 통해서든 이러한 접촉의 과정이 한 사람의 자기를 실질적으로 탄생시킨다. 이런 접촉과 자기의 탄생 과정은 아동기 내내 지속되고 정도는 덜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까지 지속된다라고 콧은 말합니다. 유아는 일정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공감적 어머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아와 1차적인 융합 상태에 있다는 거죠. 위니카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아 어머니 관계성의 모체 상태에서 유아가 탄생한다. 그렇게 말하죠. PMP, 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이죠. 원초적 모성 몰두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원초적으로 몰두해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약간 아이에게 정신병적으로 몰두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호 공감하는 융합 관계 안에서 유아의 타고난 잠재력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소망과 만나게 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 초기 자기가 시작된다. 초기 자기의 기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콧은 말합니다. 자, 이에 비해서 프로이드와 마가렛 말러는 정상적 자폐 단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자폐증 아시죠? 이 자폐증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부 대상과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폐증이죠.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프로이드와 말러는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정상적 자폐 단계가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애 아주 초기부터 출생부터 유아는 외적 대상과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이원 체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코웃 이전에도 그런 내용을 주장한 사람이 있죠. 벨린트라는 학자. 생애 초기 상태를 어머니 유아의 이원 단일체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유아가 신체적으로 분리가 된 두 사람이지만 단일체라는 거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위니카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는 아기라는 것은 없고 아기는 항상 어머니와의 관계성 모체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지만 어머니를 떼어놓고 아이를 생각할 수 없고 아이를 떼어놓고 어머니를 생각할 수 없는 서로 관계성의 모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본 것이 위니카십니다. 그 맥락 속에 코웃도 보았다는 것이죠. 코웃은 생애 아주 초기부터 유아와 자기 대상 사이의 상호 공감의 모체 속에 유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자기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자기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대상은 양육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애 초기부터 유아와 어머니, 유아와 양육자, 유아와 자기 대상 사이에 상호 공감의 모체 속에서 유아가 존재한다. 이런 모체 안에서 유아와 자기 대상 사이에 수없이 많은 상호작용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의례적 반복 행동이 일어난다. 이 의례적 반복 행동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것이 에릭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에릭슨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공감적 자기 대상, 즉 양육자는 아이의 특정한 잠재력에 특별히 공감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특정 잠재력이란 유아의 과대적 자기, 특정 대상의 이상화, 타고난 재능들에 대한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의식의 자기애적 구조라는 것이고 자기 심리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다시 얘기하면 유아의 과대적 자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죠. 내가 최고야. 자, 특정 대상의 이상화는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대적 자기, 대상의 이상화는 내가 최고고 엄마 아빠가 최고다 라는 것을 자기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과대적 자기, 대상의 이상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형성 과정입니다. 인간은 생애 초기부터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환경 속에서 양육자의 양육과 돌봄 속에서 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기를 마치 어떤 실질적인 자기를 가진 존재처럼 대하죠.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대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고맙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죠. 마치 어떤 실질적 자기를 가진 존재처럼 대합니다. 아기의 잠재력이 이런 어머니의 기대와 만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속이 자기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자기는 자라나게 되고 점차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성인의 자율적 자기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어머니는 아기의 어떤 특정한 잠재력에는 반응하고 격려해 주지만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좌절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자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핵심 자기, 뉴클리어 셀프죠. 코엇은 핵심 자기가 형성되는 시기를 약 2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자기는 무엇인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신체와 정신이 통합이 되어서 공간과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와 정신이 통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경우가 있죠. 전혀 넘어질 곳이 아닌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아이들 보면 이게 신체와 정신이 통합이 되지 못한 그런 경우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핵심 자기라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고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주도성을 체험하게 되고 사물을 인식하는 독립적인 중심이라는 자신의 존재감, 위니카스의 개념으로 보면 나는 나야 라는 통합된 자기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자기 대상입니다. 자기 대상. 자기 대상이 무엇이냐면 본래 유아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 기능들, 그러나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그 기능들을 충족시켜주는 양육자를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 대상은 특정한 한 개인으로 인식되지 않고요. 그가 수행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대상은요. 자신의 일부로 경험이 되어지죠. 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아가 어머니를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 그의 불평감이나 필요성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으로 느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상을 그 자체의 고유한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지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직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유아의 자기는 아직도 대단히 약하고 뚜렷한 형체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지요. 그런 자기에게 응집성, 항구성, 탄력성, 요즘에 회복 탄력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탄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타인의 참여, 양육자의 참여가 필요하죠. 나중에 성숙했을 때 자신의 정신 구조가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을 지금 대신 제공해 주는 대상이 자기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상은 아직 자기로부터 분화가 되지 않은 분리 개별화되지 않은 대상이 자기 대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죠. 자기 대상은 아이의 욕구에 공감적으로 반응해 줌으로써 자기가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1977년 코엇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도 자기 대상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인정하고 인정받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콧은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로 죽기 직전까지 자기 대상의 적절한 반응을 필요로 한다라고 콧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대상은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지요. 자기 대상이 자기에게 관여하는 두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숙한 자기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유아의 미숙한 자기가 성숙한 자기 대상에 의해 공감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자기 대상 어머니로부터 공감적으로 이해를 받고 있다. 수용을 받고 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런 이해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자기 대상에 의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콧은 이를 분석 상황, 상담의 상황에서 해석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가 최초의 양육자 자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단계가 상담의 상황에서 분석의 상황에서 해석과 동일하다라고 본 거죠. 환자가, 내담자가 공감적으로 이해를 받는 단계, 그리고 해석과 설명과 통찰이 주어지는 단계, 이 두 단계가 마치 생애 초기에 유아 양육자 자기 대상 사이에 이루어졌던 관계의 두 단계와 상담 상황에서 분석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단계와 동일하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 것이 하인츠 코엇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심리학에서 크게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내일 자기 심리학과 또 영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